안녕하세요. 민법 기본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OT를 12월 그쯤에 찍었던 것 같은데, 이제 민법 기본 강의가 겨울방학에서 지금 4월 초로 옮겨져가지고 OT에 비해서 본 수업이 되게 좀 늦어지게 됐어요. 늦어지게 됐는데, 이제 12월 달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피셋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4월 달로 이제 뭐 변경을 했었고, 법행도 마찬가지로 이제 3월 달로 시험이 바뀌어가지고 법행은 1차 발표가 났죠. 행시는 그리고 오늘 1차 발표가 날 것 같은데, 그렇게 나고 나서 이제 기본 강의를 다시 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서 지금으로 바꿨고, 제가 OT 때 미리 말씀을 드렸듯이 달리 다른 걸 준비하실 건 없고, 민법 김준호 교수님 민법 강의 기본서를 그냥 완전히 좀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또 이 강의가 끝났을 때 책이 정리돼 있도록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이 1800쪽 되는 거를 다 꼼꼼히 볼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는 민법 기본 강의를 거의 뭐 3월 달에 시작한다 치면 거의 4개월 동안 했어요. 민법 기본 강의를. 제가 법대 1학년 때만 해도 그랬는데, 이게 그렇게 꼼꼼히 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뭐 수험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꼼꼼히 할 필요가 없어서, 어차피 여러분들 뭐 학부에서 법학 수업을 듣거나 혹은 법전원에서 법학 수업을 듣거나 그게 뭐 예전 법대 강의처럼 좀 광범위하게 다루시니까, 교수님들이 좀 깊은 논의 같은 건 해주시니까 저는 그런 깊은 논의를 할 뭐 능력도 안 되고, 저는 이제 수험 위주로, 제가 이제 민법이란 거를 그래도 공부를 좀 오래 했으니까 수험 위주로 해서 책 정리 위주로. 이게 지금 1800쪽인데 아마 정리되고 나면 한 800쪽? 그 정도로 줄 거예요. 읽어야 될 게. 많이 줄여 드릴 거니까 그렇게 좀 정리 잘 따라 주시면 될 것 같고, 따라와 주시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항상 그냥 밑줄 끄라 하는 거는 연필로 밑줄 끄는 거고, 제가 이제 중요한 거는 파란색 밑줄이라거나 빨간색 밑줄이라거나 그런 건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말씀을 드릴 거고, 뭐 가필 필요한 건 가필해 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법전입니다. 법전 이제 물론 교과서에도 법이 실려 있긴 해서 뭐 찾아볼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가끔 가다가 왔다 갔다 봐야 할 일이 있어요. 왔다 갔다 봐야 할 일이 있어서, 그래서 법전을 좀 들고 다니면서 법 위치가 어딘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민법 처음 공부하시니까 뭐 변호사 나오거나 법조인들 나오는 드라마 보면서 막 조문 줄줄 외우고 다니는 줄 아시는데, 법조인들은 뭐 조문 줄줄 외우고 다니는 게 아니고 조문이 몇 조인지를 줄줄 외우고 다니죠. 뭐 그것도 나중에 실제로 일하다 보시면 뭐 쓰는 것만 계속 쓰게 되는데, 그래서 주요한 조문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것들에 좀 중점을 두시면 될 것 같고, 민법은 아직도 한글화가 안 됐죠. 변호사 시험 법전은 이제 다 한글화가 됐는데, 고시는 아직 한글화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게 조금 실제 시험장에서 법전 볼 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실제 시험장이랑 유사한 법전 뭐 그런 거 들고 다니셔도 되고, 아직 뭐 사실 초보시니까, 기본 강의 들어오신 건 초보시라는 거니까 그냥 뭐 어플 같은 거,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법제처에서 만든 어플 있거든요. 그냥 어플에서 민법 검색하셔가지고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저도 여기 태블릿에다가 이렇게 뭐 그냥 어플 깔아가지고 들고 다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민법이 이제 법학 과목 중에서 제일 먼저 하는 거다 보니까, 법원 행시나 뭐 5급 공채나 뭐 변호사 시험이나 항상 민법이 제일 먼저 하죠. 민법이 제일 먼저 하고, 저희 법대 때도 사실상 뭐 1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총론 과목들을 했었는데, 민법은 사실 1학년 1학기 때부터 거의 법학 입문은 대부분이 민법이었거든요. 그래서 민법은 그런 기본적인 법학 이론, 그다음 용어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앞에 시간이 좀 걸리는데, 지금 빨리 정리해야 되니까 저는 그런 것들은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 거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민법이 민사법이다 보니까 민사소송법은 공법이지만 민법을 다루는 법으로서 좀 부가쟁점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그것도 제가 언급은 해드릴 겁니다. 어차피 법행이나 뭐 5급 공채나 뭐 변시나 다 민사소송법이 따로 노는 게 아니니까 주요 쟁점 같은 거 언급은 해드릴 거고, 상법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극소량 있긴 한데 그것도 뭐
그냥 언급만 하는 수준은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럼 OT 이미 그때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바로 진도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3페이지 보겠습니다. 3페이지. 여기 본장의 개요 이런 거는 읽어보시고, 제가 그 처음에 OT 강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법이 규율하는 사회에 살고 있죠. 법이 규율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거는 과거로부터 우리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무슨 8조 군법 이런 것처럼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예전부터 법은 있어 왔고, 그 법들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거, 즉 사인과 사인,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거, 그게 이제 민법이라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미 법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셨죠. 특히 제일 많이 하는 거 매매. 뭐 어릴 때 뭐 학용품도 구매해 보셨을 거고, 책도 사 보셨을 거고, 그것도 다 매매죠. 동산 매매죠. 동산 매매. 그런 식으로 이미 법률 활동을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법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이유는 그냥 용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용어가. 그러니까 제2 외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용어만 익숙해지면 안에 법리 자체는 엄청 상식에서 벗어나고 그런 거는 잘 없습니다. 그런 건 잘 없으니까 항상 이 법이 어떤 것 때문에 나왔는지, 혹은 어떤 문제에서 이 법이 해결 지침이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떠올려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민법 하면, 청구권, 그리고 요건사실론, 뭐, 요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격가지로라도 들어보셨을 건데, 일단 민법에서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되면, 이거 OT처럼 되네.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되면, 여기 문방구 주인입니다. 아니면 서점 주인. 그리고 책을 사죠. 이렇게 책을 삽니다. 이러면 매매계약이 성립한 거죠.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이 계약이 성립함에 따라서 B는 책을 달라고 할 권리를 갖게 되고, A는 이 책에 대한 돈을 달라고 할 권리를 갖게 되죠. 이렇게 상호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법률 관계가 되는 거고, 방금 권리 의무라고 했는데 책을 받아올 수 있는, 샀으니까 이제 내가 소유하게 될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소유하게 될 권리. 그래서 권리. 반면 돈을 내야 할 의무를 또 갖게 되죠. 즉 권리와 의무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A는 반대로 돈을 받을 권리는 있지만 책을 B에게 넘길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법률관계는 항상 권리와 의무가 양면성이 있고, 이 매매에 관한 것은 민법에서는 조문으로는 568조 있죠. 568조 있고, 이렇게 근거가 되는 것들이 조문에 다 있습니다. 조문에 없는 것들은 이제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정할 수 있는데, 그 정하는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103조 같이 반사회적 질서 위반 뭐 이런 것들처럼 포괄적으로 민법은 규정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법이 규율하는 영역이 없다. 그러면 이제 법의 공백이 발생하고, 그때 살짝 비는 기간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새 비트코인 아시죠? 비트코인 광풍 처음에 발생했을 때 규율하는 법이 없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규율하는 법들이 점차 생겨나고 있죠. 그런 것들을 각 부처에서 규제하는 법들을 만드니까, 이게 이 민법 같은 경우에는 옆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이 조문을 제일 처음에 보면 민법 돼갖고 시행이 있고 법률이 있고, 그 아래에 보면 통상 어디서 주관하는지가 나옵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돼 있죠. 법무부. 그래서 민법 같은 법률은 법무부에서 이제 관장을 하고 있고, 이런 법을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 속의 법률 관계가 다 규율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미 법률 활동들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3페이지 보시면 민법의 의 나와 있고, 사법으로서의 민법이 나와 있습니다. 사법, 그러니까 개인 간을 규율하는 법으로서 민법입니다. 공법과 사법에 구별되어 있는데, 이 공자는 공무원 할 때 그 공처럼 국가기관 관련된 것들이고, 뒤에 있는 것은 거기 5번째 줄 공법 돼 있죠. 국민의 생활로서 이를 규율하는 것이 공법이고, 제가 밑줄 긋지 말란 거는 그냥 보시면 됩니다. 가볍게. 이에 대해 후자는 사람으로서의 생활관계 이를 규율하는 것이 사법이고, 민법은 사법의 하나다. 제일 기본적인 법이죠. 자, 그 다음 공사법의 구별 기준에 관해서는 종래 이익설, 그 다음 성질설, 주체설. 이익설이라 하면은 여기 괄호에 되어 있는 대로 보호되는 것이 공익인 데는 공법, 사익인 경우엔 사법.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책을 소유할 권리, 즉 사익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법, 뭐 이런 식으로 이익에 따라서 분류하는 견해, 혹은 성질에 따라 분류하는 견해, 명령 복종 관계일 때는 공법. 근데 요새는 이게 약간 뭐 공무원 조직이라고 해서 꼭 명령 복종 관계는 아니죠. 그래서 명령 복종 관계인 때는 공법, 그리고 사인간이 평등한 때는 사법이라는 설. 근데 또 개인과 개인이 꼭 평등하진 않죠. 돈이 훨씬 많은 사람과 그로부터 뭐 그 건물을 임차인과 솔직히 말해서 두 사람이 평등하지 않잖아요.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규율하기 위해 특별법을 또 제정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이익설, 성질설, 주체설, 밑에 보면 생활관계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별 의미 없고 뭐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뒤에 4페이지 넘어가십시오. 4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거기 첫 번째 문단에 밑에서 세 번째 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어디 법률이 적용되는지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그냥 뭐 개요 같은 느낌이니까. 그다음 밑에 사법의 내용에 보면 크게 보면 재산관계와 가족관계 두 유형이 있다. 즉 재산관계라 하면 소위 말하는 물권, 그다음에 채권, 그다음 가족관계라면 친족, 상속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민법이 그래서 크게 구성이 민법, 총칙, 그리고 이 책에서는 채권법인데 역시 총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각론이 나오죠. 그 다음 물권법을 다루면서 끝이 나고 있죠. 물론 우리 법 조항은 민법 총칙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물권법 나오고 그 다음 채권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김준호 교수님 책은 이제 조금 설명 편의 등을 위해서 이 채권법이 사실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반적인 계약관계. 매매도 채권 강론에 나와 있고 우리가 소위 집을 빌려서 사는 전세, 임대차 이런 것들도 채권 강론에 다 포함되는 전형적인 계약이고 여러분들 여행 다니는 것도 여행 계약을 체결하죠. 여행 계약도 여기 채권 강론에 규정되어 있고 물권법은 이제 소유권에 관한 겁니다. 소유권. 소위 물권법은 정해져 있거든요. 물권법은 권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점유권, 소유권, 그다음에 뭐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다음 지상권, 지역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물권법은 정해져 있어요. 물권법은 정해져 있고 이런 정해져 있는 것 때문에 물권법 법정주의라고 하는데 또 관련 내용 물권법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 재산법이고 나머지가 이 교수님 책엔 나와 있는데 안 나와 있는데 나머지가 친족법과 상속법이 있죠. 뭐 친족법은 아시듯이 뭐 결혼과 이혼 그다음에 가족관계 그런 것들을 따지는 거고 상속법은 그에 따른 재산 상속관계, 재산 귀속관계 뭐 그런 것들 따지는 거겠죠. 그래서 요 재산법과 친족상속법 요걸 합쳐서 민법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민법이 규율하고 있고 우리가 이번 기본 강의 때 할 거는 요 재산법 쪽입니다. 재산법 쪽. 가족법은 왜 이렇게 포함을 안 시키냐면 가족법은 규율되는 게 살짝씩 달라요. 살짝씩 달라서 통상 이제 교수님들 기본서도 보면 따로 써진 경우가 많고 뭐 지올림 교수님 책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이 써져 있기도 한데 가족법은 이 재산법을 이해하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것들은 여기 재산법 쪽에 있고 상속법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여기 재산법 쪽 관련 조문들이 많이 쓰이거든요. 많이 쓰이고 있고 그래서 특수성이 있어서 가족법은 사실 양도 얼마 안 되고 별로 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재산법 그 중에서도 채권법이 어렵냐 물권법이 어렵냐 요거는 뭐 각자 뭐 취향 차이? 뭐 각자 맞는 법이 있거든요. 각자 맞는 법이 있는데 그래도 제일 기본적인 거니까 저는 채권법을 생각할 때 처음엔 채권이라고 해서 맨날 그 돈 받아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했는데 뭐 제일 쉽게 생각하면 요 매매 이것도 채권법의 규율 범위고 임대차 그런 것도 채권법의 규율 범위죠. 여러분들 뭐 대학생 되시고 나서 전세 계약 이런 거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다 여기 채권법의 규율 범위입니다. 이 채권이란 게 그냥 계약이에요. 계약을 맺는 거. 계약을 맺는 것 자체가 그냥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권이란 것은 나의 소유권.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뭐 저당권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뭐 예전에 전당포 뭐 드라마나 뭐
영화나 뭐 예능 같은 데 보면 전당포 그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물건 맡겨두고 뭐 그런 것 돈 빌려가고 그런 것들 관련해서 규정하는 것들이 또 물권법이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가서 제가 좀 더 와닿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용어들이 다 생소한데 일단 이렇게 민법이 구성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일반 사법으로서의 민법은 첫 번째 줄, 민법은 사람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즉 살아있는 사람 혹은 법인, 우리는 사람 혹은 법인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들에게는 일반적으로 민법이 적용된다. 개한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 동물인권법 뭐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점차 뭐 개들을 위한 혹은 동물들을 위한 것들이 제정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법이란 건 사람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페이지 위에 보면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되어 있는데, 실체법이란 건 첫 번째 줄,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정하는 실체법이다. 여기다가 연필로 밑줄 그어둘게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정하는 실체법이다. 그러니까 민법이란 거는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계약 같은 경우에도 568조가 어떤 권리를 갖고 어떤 의무를 갖는지 규정하고 있거든요. 568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조문을 보는 방법. (568조) 가보시면 매매의 효력 돼 있죠. 매매의 효력.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어떤 효력이 발생하느냐. 그래서 1항 보시면 매도인은 팔아넘기는 사람입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은 사는 사람이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라 하면 매매의 객체를 말하죠. 여기서는 책이죠. 하지만 집이 될 수도 있고. 그러시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그러니까 책을 이전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 즉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의 효력을 일반적으로 568조 1항에서 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돌아가서 권리 그리고 의무의 발생을 정하고 있죠. 발생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있는 것이 민법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시면, 두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위반 등이 있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의무이행을 강제하게 되는데, 그러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을 절차법이라고 합니다. 절차법이라고 합니다. 자, B는 나는 분명히 돈을 지불하고 책을 샀어요 라고 하는데, A는 아니다, 요건 도둑 맞은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B에게 너는 책에 대한 값을 내놓아라 라는 식으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 간에 너 돈 갚아, 너 뭐 내가 빌려준 PC방비 갚아, 요걸로는 강제력이 발생하지가 않죠. 자,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강제력이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소송이죠. 법원에다가 CCBB를 가려달라고 해서 내가 집행할 수 있는 권한, 뭐 청구 권한에 대한 승소를 해가지고 B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소송이란 게. 그리고 이 민법 관계에서 소송을 하는 게 이제 민사 소송이죠. 민사 소송. 그래서 이 민사 소송이라 하면은 이 법률 관계에 대해서 어느 법원에 누가 당사자가 되어서 무엇을 소송물로 해서 지금 다툼이 있는 사안, 이 책에 대한 뭐 소유관계라든가 그런 거겠죠. 요것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게 민사소송법입니다. 요거는 소송관계를 규율하는 절차법입니다. 뭐 민법 내용은 아니지만 민사소송법도 아예 별개가 아니니까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법은 민사소송법. 그다음 밑에 보면 뭐 기타적으로 가사소송법, 뭐 부속법률이라고 해가지고 뭐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공탁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부속법령들은 기본서에 다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은 또 다 다뤄드릴 겁니다. 가서. 그러니까 그때 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밑에 보시면 실질적 의미의 민법 돼 있는데, 전술한 사법 그러니까 일반적 개인관계에 적용되는 거, 그다음 일반 사법 개인이면 다, 사람이면 다 적용되는 거, 그 다음 실체법, 이렇게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규정하고 있는 법,
그게 민법이고 요게 실질적 의미의 민법입니다. 그에 비해서 밑에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요 민법전을 의미합니다. 민법전이고 넘어가 보시면 6쪽입니다. 민법의 법원 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자, 민사라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라고 했죠.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 대해서 법이 다 있어야 이거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 법이 없다. 그렇다 했을 때는 여기 1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관습법에 의합니다. 민법이 없을 때는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조차 없을 때 그러니까 관습법이라 하면 소위 우리 사회에서 관행이라 하면은 뭐 그 지방이나 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서 어떤 관행으로서 계속되어져 왔고 그것이 공동 구성원들 간에 맞아 그건 우리 관행이 맞아라는 법적 확신에 이르게 되면 관습법이 되게 되는데 그러한 관습법이 있다면 민법이 없는 부분에서 관습법이 적용될 것이고 그러한 관습법조차 없을 때에는 조리에 의해 판단하게 됩니다. 조리에 의해 판단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법원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 1번 볼게요. 민사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규가 필요하다. 거기다가 연필로 묻죠. 민사 분쟁이 생겼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규.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툼이 있어서 법원에 가지고 왔는데 법원이 민법을 뒤져보니까 민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관습법을 한번 찾아보고 관습법이 없을 때 이제 조리에 의하는 것입니다. 조리라고 하면 뭐 그냥 말 그대로 일반적인 합리적 의사상 혹은 사회 통념상 판단되는 뭐 정의가치, 뭐 구체적 타당성 도모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합리적 의사로 판단했을 때 이게 타당하다라는 걸 판단할 권한이 법관에게 주어지는 거죠. 판사인 법관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고 그 근거 조문이 요 1조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법은 대륙법이기 때문에 철저히 조문에 근거한 해석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영미법은 그와 달리 판사들의 법 해석에 관한 것들이 상당히 세죠. 판례 자체가 아예 법이 돼버리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판단이 매우 센데 거기에서 말하는 판사들의 판례법 그러니까 판례로 이루어진 그 근원 미국에서는 이제 대륙법처럼 우리처럼 법조문을 막 찾아보고 이거 뭐가 적용돼야 되지? 이런 것보다는 상식과 합리적인 선에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그것이 여기 말하는 조리입니다.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또 정확하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민사 분쟁이 생겼을 경우 해결하기 위한 법규로서 민법, 관습법, 조리가 있습니다. 조리가 있고 그래서 요까지만 일단 보시면 되고 밑에 또 가보시면 민법에 법원의 종류가 있는데 법률 우리 뭐 너무 기본이긴 한데 요거는 우리 중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우죠. 요새도 헌법, 법률, 명령, 뭐 규칙 뭐 이런 거 배우신 적 있죠? 헌법이 당연히 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률로서 헌법이 존재하고 그 헌법에 근거하여서 각 법들이 규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냥 배우는 법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기 법률의 위치는 뒤에 법이 붙은 거. 뭐 민법, 형법, 뭐 민사소송법 그런 것들 다 법이고 요거는 국회에서 제정을 하죠. 국회에서 제정을 하고 자 그다음 명령 그다음 규칙 이 명령에는 뭐 대통령령 그다음에 뭐 장관령이라 하면 부령이죠. 뭐 예를 들어서 행정부면 행정부령 이런 식으로 그런 명령 그다음에 규칙 행정규칙이죠. 이거는 행정규칙 이 법규의 위계죠. 조례라면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지방자치단체 법률이죠. 일종의. 그래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이런 법의 순위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법률이라 하면 이 법률에 포함되는 민법은 여기에 포함된다.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민법의 법률로서 특별법으로서 중요한 것들이 몇 개인데 그냥 간단하게 이름만 지금 들어보시고 가세요. 뭐 밑줄 끄실 필요 없습니다. 요거 앞에 있는 거 그냥 상식이에요. 세 번째 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요건 소위 말해서 집합건물 즉 아파트의 관리 등에 관해서 규율하는 법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제일 끝에 보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보호법, 그 다음 자동차 손해보상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서 또 볼 거니까 눈에만 한번 익혀두시고, 명령규칙도 법원이 될 수 있고, 조약도 법원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조약 뭐 이런 거는 국제법에서 많이 보시니까 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이제 중요한 건 8페이지 관습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출이 되는 분야니까 성립 및 관습과의 구별. 민법 제1조는 관습법을 민법의 법원으로 인정한다. 그런데 법률은 입법을 통해 제정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몇 년도부터 시행하고 요게 확실히 규정돼 있죠. 그런데 관습법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밑줄 긋습니다. 쟁점이 뭐냐? 어느 때에 관습법으로 성립하는지, 거기다가 연필로 밑줄. 어느 때에 관습법으로 성립하는지가 문제된다. 통설적 견해는 거기도 밑줄 치겠습니다. 사회 구성원 사이에 일정한 행위가 장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지는 관행 혹은 관습, 거기다가 연필로 밑줄 긋고, 관행 혹은 관습, 거기서는 파란색으로 밑줄 긋겠습니다. 자, 관행 혹은 관습이 존재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관행을 법규범으로 인식하는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 거기다 연필 밑줄 끌게요. 법규범으로 인식하는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 그 다음 법적 확신에는 파란색 밑줄 그어둡니다. 법적 확신에는 파란색 밑줄. 그래서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관행 혹은 관습이 존재하고 법적 확신이 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줄 보면 2번에 판례는 그 밖에 관습이 관습법으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밑줄 끌게요. 연필로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 거기다가 연필로 밑줄 긋고, 자, 이런 요건들을 갖추면 관습법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관습법과 구별되는 것으로 관습법. 그러니까 여긴 법으로 격상된 거죠. 관습법. 근데 관습법까지는 안 되고 그냥 사실인 관습에 머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보면 사실인 관습 돼 있죠. 그 다음 옆에 민법 제106조, 거기다 연필로 밑줄 그어둘게요. 민법 제106조, 거기다 연필로 밑줄 그어두고, 내용은 긋지 마세요. 어차피 조문부면 다 있는데. 이 106조는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의사 표시의 해석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그 규정한다, 그 바로 밑에 보면 그 관습을 법률 행위 해석의 기준, 거기다가 연필로 밑줄. 그 관습을 법률 행위 해석의 기준, 즉 106조는 법률 행위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1조는 법을 해석할 때 법원이 되는 겁니다. 법원이 되는 겁니다. 법률 관계를 해석할 때 법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 말고 다음으로 니은에 또 관습이 있습니다. 민법 자체에서 민법이 정한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그 관습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들이 있는데, 주로 상린관계의 규정, 거기 연필로 밑줄. 그러니까 린자는 인접한다고 보면 되고, 서로 인접하는 관계. 이거는 뭐냐면 땅과 땅이 인접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수로가 이렇게 흘러갈 때 그것에 대한 뭐 사용 방법, 혹은 담을 이렇게 설치했을 때 담에 대한 뭐 권리 관계, 뭐 그런 것들을 따져주는 게 상린 관계인데, 이거는 대부분 조문으로 이제 관습이 조문화된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좀 안 와닿을 거예요. 저 세대도 안 와닿으니까 약간 예전에 토지 농사를 대부분 짓던 시절에 이제 중요한 그런 상린 관계를 다룬 거거든요. 인접하는 농지의 관계를 다룬 거라서 법조문 한번 보시면 되고, 별로 자주 출제되는 분야는 아니고, 이 중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건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많이 출제돼요. 주의토지 통행권이 뭐냐면 밭과 밭이 있을 때 출입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길이 여기 있으면 출입로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통하는 길을 뚫을 수는 없지만 뭐 통하는 도로처럼 이렇게 다니는 길이 있다면 요거를 주의토지,
주변에 있는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해서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여기 소유권 규정에서 가서 또 보겠습니다. 요것도 나중에 저 볼 때 아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 말고는 다 샤샤샥 쳐낼 겁니다. 다 쳐낼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쳐낼 건 쳐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관습은 이런 식으로 상린관계 규정 속에 이런 것이 의한 것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각주 좀 보겠습니다. 제가 각주 보라는 거는 각주를 보시면 되고, 각주를 안 보는 거는 시간이 많거나 그러실 때 한 번쯤 읽어보셔도 되는데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1번에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상속회복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입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관습이 있었는데 이런 관습에 대해서 정당성이 없다고 해서 그 다음에 파란색 밑줄 그어진 거 있죠. 그 다음에 파란색 밑줄 그어진 거 그거 두 줄 위에 보세요. 여기에서 전의 판례를 모두 변경함 하면서 전원 합의체 돼 있죠. 전원 합의체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재판관들 13명 이상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전원이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기존에 있던 법이 좀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게 전원 합의체인데 이 전원 합의체에서 상속 회복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라는 관습에 대해서 정당성이 없다라고 하고 이것에 의거하여서 그 전원 합의체에 돼 있는 거 뒤에 괄호 보시면 참고로 돼 있죠. 참고로 현행민법 999조 제2항은 2002년 개정을 통해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거기다가 파란색 밑줄 끌게요.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상속법 내용이긴 한데 자 기존에 있던 법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입니다. 상속 개시부터 20년 근데 이 법이 이 관습이 민법이 시행되기 전이잖아요. 우리 민법이 1960년 1월 1일 시행됐거든요. 자, 옛날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전후에 누구 땅인지 제대로 모르고 그다음 상속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모를 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속 개시 후 20년이라고 해버리니까 일단 어느 시점에서 원래 토지를 갖고 계시던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이 상속인들은 이 토지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이 토지를 침탈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959년도에 사망하셨다고 칩시다. 59년도에 사망을 하셨고 상속 개시 후 20년이 지나면 결국 1979년도에 이 사람은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었지만 토지 소유권을 차지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불합리함이 있기 때문에 변경된 법은 침해 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10년으로 바꿨습니다.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그러니까 이 상속 개시라 하면 사람이 죽었을 때 상속이 개시되거든요. 죽은 시점으로부터 20년이 아니고 이 사람이 침탈한 때부터 10년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토지가 등기부라는 일종의 소유관계를 작성하는 게 없었어요. 예전에는 없었고 그 이후에 토지 관계에 대한 땅문서 이런 거 들어보셨죠? 땅문서 이런 게 있었지만 전쟁통에 잃어버릴 수도 있고 훼손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개정되고 얼마 안 있어서 우리가 등기부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등기부라는 게 만들어지고 토지에 대해서는 요 등기의 그 권리관계를 등록해야 되게 돼요. 등록해야 되게 돼서 이건 역사를 약간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등기부라는 게 없으니까 땅문서만 가지고 혹은 그렇다면 이 땅문서를 그냥 위조해서 이 땅 내 땅인데요.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이 등기부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상속이 언제 개시됐는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언제 이 사람이 이 토지를 차지한 건지도 모르니까 그때는 그래서 상속 개시 후 20년이라는 관습으로
상속 회복 청구권이라는 게 존재했던 겁니다. 상속 회복 청구권이란 건 이 죽은 사람의 상속인이 이거 내 땅인데 돌려줘 하는 것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20년까지 규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20년까지 규정을 해놨는데 자, 그 이후에는 요 등기부라는 게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기부에 표시가 다 돼 있습니다. A 소유. A 소유로 끝까지 돼 있으면 어차피 A로 돼 있더라도 이 사람 사망하면 자동으로 자식에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문제가 없는데 요 침해 행위, 즉 요 등기부에서 소유자가 C로 바뀌어 있다. 요런 침해 행위가 보이잖아요. 등기부가 생긴 뒤부터는. 보이기 때문에 그 바뀐 때로부터 10년. 자, 요건 왜 기간을 줄였을까요? 등기부는 누구나 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무 때나 등기부 뗄 수 있어요. 300원 내면 어느 건물이든 다 뗄 수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 때나 뗄 수 있는데 10년간 안 받다. 그렇다면 너는 상속 회복 청구를 할 권리를 잃은 거야 라고 이제 규정을 한 겁니다. 우리 법이. 뭐 이런 약간 법이 규정될 때는 그 당시에 사회 관습, 그 다음에 사회 통념 그런 것들을 판단해 가지고 규정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이런 역사를 아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관리 체계가 달라져 왔구나. 그래서 뭐 지금은 사실 이게 상속 회복 청구권이기 때문에 상속법 내용이기도 하고 아직 처음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일단 밑줄 그어 놓으시고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 거기 밑줄 그어 놓으시고 현행법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밑에 파란색 종래 종중의 법률관계는 관습법에 의해 규율되어 왔고 그중 종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남자를 종원으로 하고 여성은 종원이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종중에서 여성은 종원이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딱 봐도 요새 양성평등 여성 인권의 신장 이런 것들 따져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서 여성은 종원이 될 수 없다. 그 두 번째 줄 밑에 보면 헌법에 위반되어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헌법에 위반되어 법적 효력이 없고 따라서 민법 제1조 소정에 조리에 의해 보충해야 하는데 종중의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공동선조의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여기 조리에 합당 파란색 밑줄 조리에 합당. 그래서 과거에 있던 이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면서 과거의 법률을 무효화시켰고 과거의 관습법을 무효화시켰고 이걸 무효화시키고 나면 해석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아까 법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민법 있으면 민법 적용하는데 민법이 없을 때 관습법을 적용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관습법을 없앴기 때문에 조리에 의해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조리에 합당하다라고 본 겁니다. 밑에 입증 책임은 살짝 어려운 내용인데 요거는 뒤에 또 나오니까 거기 가서 보겠습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쪽 위에 효력, 관습법을 민법의 법원으로 인정함에 있어 민법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관습법이 성립하고 적용될 수 있는 데에는 의문이 없다. 문제는 자, 연필로 밑줄. 이미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다른 내용의 관습법이 성립할 수 있는가인데 여기도 연필로 밑줄. 이미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을 같은 분야에 적용되는 그러니까 이 매매에 관한 법률관계는 이미 민법이 적용하고 있죠. 민법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 규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습법이 성립할 수 있느냐? 그런 거 있죠. 아, 우리 가게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 라는 식으로 해서 새로운 관습법이 적용할 수 있느냐? 그거는 뒤에 보시면 통설적 견해는 통설적 견해란 말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견해란 의미입니다. 어떤 견해를 취할 것인가 막 의논이 분분할 수 있잖아요. 그중에서 많은 분들이 취하고 있는 것 그 통설적 견해는 민법 제1조를 근거로 연필로 밑줄 근거로 민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한해 관습법이 보충적으로 적용 거기다가 연필로 밑줄 즉 관습법은 1조를 근거로 했을 때 민법이 있으면 민법을 따르고 그게 없을 때 적용된다 했으니까 보충적으로만 적용되는 겁니다. 보충적으로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이 있을 때는 민법을 따르는 것이다. 물론 뒤에 자세히 뭐 또 들어가면 계약관계에서는 사적 자체의 원칙이 규율하기 때문에 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정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근데 그거랑 별개로
관습법이란 건 합의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관습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습법은 민법이 있을 때에는 민법을 적용하고 관습법은 보충적으로만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 민법상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것의 종류인데 일단 명인방법이 나옵니다. 명인방법 말이 어렵죠? 명인방법 말이 어려운데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의 과실을 토지와 독립하여 처분할 때 그 공시방법으로서 명인방법이 있다. 제2외국어 같죠? 수목의 집단, 뭐 나무입니다. 나무. 그 다음 미분리의 과실, 뭐 과일, 뭐 농작물, 농작물은 좀 다르긴 한데 뭐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뭐 그렇다고 합시다. 이런 것들을 토지와는 독립하여, 왜 수확할 수 있잖아요. 토지랑 별개로 가져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독립하여 처분할 때 그 공시 방법으로서, 공시라는 것은 이게 내 거다라고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시,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공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공시 방법으로서 명인 방법이 있는데 거기 괄호를 보면 표찰 등으로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명시하는 방법이면 된다. 그러니까 땅은 여기 아까 말한 등기부의 소유자가 나와 있습니다. 땅은 등기부가 나와 있는데 그 땅 위에 있는 게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이 소유자에게 다 들어가야 되지만 수목 같은 거는 따로 관리를 다 할 수 있거든요. 큰 나무나 뭐 대나무 이런 것들은 따로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런 수목이나 미분리의 과실에 대해서는 팻말이나 뭐 새끼줄 같은 걸로 해가지고 뭐 해당 거는 뭐 땡 김아무개의 소유임 이런 식으로 뭐 팻말을 붙여놨다. 그렇다면 그것이 명인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인지 알려만 주면 명인 방법이 됩니다. 명인 그러니까 누구인지를 밝히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인정되는 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있고 이거 중요하긴 한데 이건 관습상 법정지상권 나오면 또 보겠습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 분묘기지권이 있고 요거는 묘자리에 관한 겁니다. 묘자리를 설치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 명의신탁과 양도담보라는 게 있습니다. 명의신탁과 양도담보라는 게 있는데 자, 요건 좀 보고 갈게요. 뒤에 어차피 나오거든요. 명의신탁, 양도담보, 물권법에 나오는데 요거 정리만 해두고 갈게요. 명의신탁 파란색 밑줄 긋고 명의신탁은 거기 두 번째 줄 한 줄 내려가서 제일 끝에 보세요.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 거기에 연필로 밑줄. 자, 대내적으로는 진짜 소유자, 실권리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대내적으로는. 대내적이란 말은 예를 들어서 A와 B 사이입니다. A와 B 사이.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한 요 A와 B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A가 소유자이다 라고 하고 자, 그 다음으로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해두는 것. 거기 연필 묻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해두기. 로 하는 약정이 명의신탁 약정입니다. 그러니까 대내에서는 A가 소유자인데 자, 아까 말씀드렸죠. 등기부 누구나 뗄 수 있는 등기부 여기에는 B가 소유자로 표시되어 있다. 이게 명의신탁 관계입니다. 명의신탁 관계인데 이에 대해서는 원래 밑에 보시면 이건 밑줄 안 긋고 볼게요. 80년여에 걸쳐 확고한 판례법으로 형성되어 왔는데 명의신탁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거기 연필로 밑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어서 그에 관해서는 명의신탁에 관해서는 지금 요 부실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요 물권법 가서 이거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어차피 자, 그다음 양도담보 거기도 파란색 밑줄 이것도 신탁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 한 줄 밑에 신탁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 연필로 밑줄.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도담보,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인데,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인데, 내가 대내적으로는 소유자지만, 등기는 너에게 줄게라고 신탁의 법리관계가 여기도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양도. 그러니까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담보로 했다. 즉, B가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고 있으면서 자기의 소유처럼 쓰는 게 아니고 담보물처럼 A의 것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이게 양도담보 관계입니다. 이 양도담보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탁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구성해서 한 줄 밑에 밑줄 그을게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의 규율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개념만 보고 나중에 또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 연필로 밑줄 그을게요.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
요거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입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연필로 밑줄. 요 일단 밑줄만 그어두고 법인 부분에 가서 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뭐 사실혼, 요거는 뭐 결혼은 했는데,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는 안 한 것들, 요게 사실혼이고, 요런 것들, 요 내용들을 민법상 관습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습법으로. 즉, 법의 민법상 관습법이라는 거는 법에 이제 규정은 없는데 관습법으로 인정되었다는 건데, 방금 밑줄 그어드린 거 있죠. 명의 신탁이랑 양도담보. 이 친구들은 원래 규정이 없다가 특별법이 규정돼서 지금 규율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관습법에서 이제 실정법으로 올라간 거죠. 대신 민법의 특별법이니까 이 경우에는. 자, 그 다음 10페이지에 이제 조리가 나오죠. 조리. 요거는 조리란 사물의 도리 또는 법의 일반 원리를 말하며 경험칙, 사회 통념, 거기다 밑줄 그을게요. 경험칙, 사회 통념. 그러니까 상식입니다. 상식. 경험칙, 사회 통념. 자, 이 조리를 민법에 법원이 되는지에 관해서 학설이 나뉜다고 했는데, 거기 이번에 네 번째 줄. 그런데 조리가 민법의 법원이 되는지에 관해서는 학설이 나뉜다라고 돼 있고, 법원이 된다 안 된다라고 학설이 나뉘는 거겠죠. 근데 자, 우리 민법 1조가 조리를 법원으로 삼고 있죠. 조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디귿 보세요. 디귿에 판례도 조리를 민법의 법원으로 인정, 연필로 밑줄. 그래서 조리는 민법의 법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판례는 아까 그 밑줄 그어 들었던 건데,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본 종래관습법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돼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고 민법 제1조에 따라 조리에 의해 보충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조리도 법원이 된다고 판단을 했었죠. 거기 밑줄 그어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밑줄 그었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원이 되는지 인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원이 되는 것인지 인데, 이거는 민법 제1조에서는 민법, 그 다음에 관습법, 그 다음 조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판결이 효력을 갖게 되는 거는 아까 종중 구성원 따질 때 뭐 이제 여성은 종원이 될 수 없다라고 본 관습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결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위헌으로 판결이 나게 되면 그 적용되는 법률이 없어지는 효과, 이렇게 있던 게 없어지는 걸 소극적인 효과라고 합니다. 소극적인 효과. 적극적인 효과가 아니고 소극적인 효과. 즉 원래 그 민법이나 관습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하면 그것이 법원이 되지 않는 소극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1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대부분은 민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보통이고, 위헌이 되면 법규는 무효가 되거든요. 이 경우에는 그 규정이 밑줄 그을게요. 민사에 관한 법원이 되지 못하는 소극적인 의미, 민사에 관한 법원이 되지 못하는 소극적인 의미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법원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민법의 법원인지 문제되는 것, 판례가 있는데, 판례. 자, 거기 니은부터 볼게요. 이거는 법관이 내린 판단이죠, 판례라는 건. 자, 근데 판례는 실제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사실상의 구속력, 연필로 밑줄 긋고, 즉 대법원의 판례는 스스로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하급 법원도 구속, 거기도 연필로 밑줄. 대법원이 마지막에 판단하는 것은 법리로서 판례가 됩니다. 우리가 이 기본서에서 본 대부분의 판례들은 대법원이 내린 판단이에요. 대법원이 내린 판단. 대법원이 내린 판단으로서 대법원은 어떻게 올라가죠? 자, 1심을 먼저 청구를 하고 1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2심에 대해 청구를 하고, 1심은 통상 지방법원이고 2심은 통상 고등법원이고, 우리 법은 3심제죠. 여기 2심에서도 불만을 가졌다면 3심으로 가게 되는데 요 3심이 바로 대법원이죠. 3심은 무조건 대법원입니다. 이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되었을 때 대법원이 예를 들어서 2심론에 잘못했어 라면서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이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2심이 구속되게 됩니다. 이 구속을 법률로서는 기속력이라고 하는데,
뭐 구속, 기속 비슷하죠. 이 대법원의 판단에 기속된다라고 해서 대법원의 판단도 사실상의 구속력은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구속력은 갖고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법률이 바뀔 수도 있고 아까처럼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이 위헌 무효 심판을 받아서 효력을 잃을 수도 있고 혹은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 밝혀지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죠. 그게 발생했을 때는 이 3심도 자기가 내린 판단이지만 바꿀 수가 있어요. 전원합의체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특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전원합의체 판결들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존에 내린 법리에 대한 판단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전원합의체 판단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규범으로서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규범으로 적용하게 되고 특히 이 전원합의체로 바꿀 사정이 있을 때만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100% 구속되는 게 아니고 뭐 다른 사정이 있을 때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다. 그래서 다시 밑줄 끈 거 돌아가 보면 대법원의 판례는 스스로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하급법원도 구속, 이게 기속력입니다. 자, 이것은 법적 밑에 한 줄 밑에 법적 안정성 연필로미죠. 법적 안정성을 위해 기속력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줄 밑에 법적 안정성 그다음 네 번째 줄 밑에 여기서 판례가 사실상 일종의 규범으로서 작용 여기다가 연필로 밑줄 사실상 일종의 규범으로서 작용 마치 우리 법은 대륙법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민법이라는 규율에 따라서 법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법이 완벽하지가 못하죠. 법에 대한 공백이 있는 부분은 판사분들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 해석이 바로 판례인 거고 이 판례가 사실상 일종의 규범으로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조문, 즉 의의인 것이고 이 조문의 해석론이 학설과 판례인 거예요. 근데 학설은 강제력은 없죠. 물론 판례가 많이 참조하긴 하는데 판례는 이 아까 기속력이 있댔잖아요. 대법원의 판단은 특히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판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조문, 그다음 판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조문, 판례. 그다음 학설은 일 가셨을 때 쓸모 있을 수 있어요. 많이 필요합니다. 학설은 일 가셨을 때 많이 필요해요. 이건 변호사분들보다 변호사분들도 물론 뭐 사건 처리를 할 때 뭐 학설을 가지고 기똥찬 논리를 만들어내시거나 하실 수 있지만 요거는 사실 사무관들이 저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학설은 오히려. 왜냐하면 사무관들이 없는 법을 갖다가 규율하면서 만들어낼 게 많거든요. 그럴 때 참고할 게 요 학설이에요. 교수님들 논문 이런 거 많이 참고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일할 때 이 참고할 게 의외로 많이 없어서 요새 좀 학설 같은 것들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책에서. 그래서 실제 참고할 게 많이 없더라고요. 교수님들 책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공부할 때 조문 판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판례가 사실상 일종의 규범으로서 적용하기 때문에. 자, 판례가 사실상 일종의 규범으로 적용하게 된다. 그 다음 끊어주세요. 여기서 제가 끊어주세요 하면은 요 슬래시 요 표시예요. 연필로 슬래시. 이거 읽을 때 책이 이렇게 줄글로 쫙 돼 있기 때문에 요 끊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읽을 때 좀 어디까지 이 내용이 이어져 있구나 그런 걸 좀 파악하는데 용이하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실 때 다른 책 공부하실 때도 요거 끊으면서 읽는 습관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독해에서 끊어 읽는 거랑 비슷하죠. 자, 그런데 밑에 다음에 보시면 그러나 민법 제1조에서 정하는 법원의 개념, 즉 어느 민사 분쟁 사건에 대해 어느 규범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판례는 법률이나 관습법과 동일한 선상에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법원 조직법에서 상급 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아까 기속력이라고 했잖아요. 이 기속력도 해석에 따라서 이런 효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법이 정해놔야 돼요. 우린 항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는 항상 법이고 여기서는 법원 조직법 8조인 겁니다. 법원 조직법 8조에 따라서 3심 판단에 2심이 기속되는 거죠. 항상 모든 거는
이 근거가 무슨 법이지? 몇 조지? 그걸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규범으로 작용을 하지만 법원은 법원으로서 민법 제1조에 규율이 되어 있진 않지만 사실상 일종의 규범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법률 행위, 특히 계약이란 게 있는데 계약. 민법 제105조는 법률 행위에 당사자가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하는 것으로 정하여 사적 자치를 간접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당사자가 임의 규정이라는 거는 당사자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임의 규정을 따를지 우리가 따로 정할래라고 할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 규정이라고 하고, 이러한 민법이 정해놓은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하는 것, 즉 우리는 사적 자치 원칙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정당한 관계에서 그 계약 내용을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서 판단되는 겁니다. 예컨대 민법상 이자는 연 오픈인데 A와 B가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라면 그냥 쉽게 말해서 돈 빌려주는 계약입니다.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이자를 받기로 하면서 그 이유를 연 이할로 약정하였을 때에는 그 약정에 근거하여 연 이할의 이자 채권 채무가 발생한다. 즉 임의 규정, 이 법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게 아닌 규정일 때에는 당사자들이 계약으로서 다른 내용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옆에 보시면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분야에서는 당사자의 법률 행위가 임의 규정에 우선하여 민법의 법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거기다 연필로 밑줄.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분야에서는 즉 임의 규정 분야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것으로 강행 규정이 있어요. 그거는 무조건 그 규정대로 따라야 됩니다.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임의 규정에서는 당사자의 법률 행위가 임의 규정에 우선하여 민법의 법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연필로 밑줄 긋고. 근데 이것 역시도 법에 의한 겁니다. 자, 당사자들이 정한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한 겁니다. 어느 법? 위에 밑줄 그었습니다. 민법 제105조에 의한 겁니다. 105조가 임의 규정일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정한 것이 우선할 수 있다라고 정한 105조가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아니라 민법 제105조에 의해 규범력을 가지는 것, 민법 제105조에 의해 규범력, 거기다 연필로 밑줄. 다시 말해 제1조 소정의 법률에 근거하여 민법의 법원이 되는 겁니다. 연필로 밑줄. 제1조 소정의 법률에 근거하여 민법의 법원. 자, 계약을 하면서 임의 규정을 변경합니다. 임의 규정을 변경했을 때 그게 곧바로 법원이 되는 게 아니고, 자, 이 105조를 거치는 겁니다. 임의 규정일 때는 당사자들이 따로 정한 내용이 있을 때는 그것에 따른다라는 105조를 한번 거치고, 이거는 민법이죠. 이 법률 규정에 따라서 1조는 민법이 있던 민법에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민법으로서 계약상 합의 내용이 법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어렵나요? 용어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용어가. 처음 하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용어가 어려워서 제2외국어 처음 배우는 것 같고, 지금은 기본서들이 다 한글화돼 있잖아요. 저는 1학년 때 이게 거의 절반 이상 다 한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으니까 옥편 찾아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나마 공부하기 수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에만 좀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아요. 용어에만 익숙해지시면 되고, 저는 뭐 그때는 1시간 동안 막 10페이지도 못 읽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민법이란 게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여기 총칙부터 끝까지 다 보고 다시 총칙을 보면 이해가 다시 될 거예요. 왜냐? 총칙이라고 해서 요 채권법과 물권법과 관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기 적용되는 거예요. 총칙이랑 규정도 적용되는 건데, 자, 일단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걸 먼저 꺼내온 겁니다. 여기 총칙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다 적용되는 거라는 의미죠. 채권법도 마찬가지로 총칙이 먼저 있고 물권법도 안에 총칙이 먼저 있습니다. 다 적용되는 걸 먼저 다루는데, 이 먼저 다룰 때는 이게 뭔 소린가 싶고 좀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나중에 이 채권법과 물권법을 보고 앞을 다시 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지금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가 완벽히는 안 되더라도 일단은 한번 다 읽고 다시 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최대한 좀 일상적인 용어로 바꿔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뒤에 갔다가 다시 앞에 정리된 걸 읽어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밑줄을 그어드리는 거예요. 100%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돌아와서 읽을 때는 이 밑줄 친 부분 위주로 읽으면 읽는 게 확 줄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 한국 민법전의 연역과 구성인데 이건 뭐 역사적인 건데 막 아까 말했듯이 이런 등기부가 언제 생겨났고 민법이 언제 생겼고 이런 역사적인 건데 우리가 민법이 1960년도 1월 1일에 생겼잖아요. 여기 생기기 전까지는 일제시대 갑자기 대한제국에서 일제시대가 되니까 적용할 법이 없겠죠. 현대적인 근대법이 없겠죠. 근대법이 없고 마찬가지로 뭐 일본이 항복한 다음에도 미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그 사이에 뭐 바쁘죠. 그러다가 6.25가 터져버리죠. 6.25가 터져버리고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민법이 우리가 제대로 구색을 갖춘 게 1960년도 1월 1일이고 그 전에 적용되는 것을 의용민법이라고 했습니다. 의용민법. 그래서 뭐 일본 민법전 제정 전의 상황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일본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거기 두 번째 문단 조선민사령 제1호 나와 있죠. 거기에 어쩌고 저쩌고 있고 그 의용되는 법률로서 대표적으로 일본 민법을 들었다라고 해서 의용된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다른 법 가지고 쓴다. 뭐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제정전의 법을 의용민법이라고 하고 요 의용민법이라 하면 곧 일본민법입니다. 일본민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뭐 형법도 그렇고 보시면 일본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과거에 우리가 뭐 갖고 있는 사례나 뭐 구체적인 논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본 걸 많이 참조한 겁니다. 물론 요즘엔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걸 의용민법이라 하고 그 이후에 1960년도 1월 1일에 한국민법전이 생겼고 13페이지에 보면 외국민법전, 뭐 프랑스 민법전 따오고 뭐 그다음 보시면 독일 민법전 따오고 그다음 스위스 민법전 따오고 일본 민법전 따오고 중화민국 민법전 그다음 만주 민법전 오만 것 다 따왔습니다. 오만 것 다 따왔고 그다음 이런 민법전의 개정은 제정 이후 26차에 걸쳐 있었다. 26차에 걸쳐 있었고 이거 밑줄 긋지 말고 이거 상식으로 한번 볼게요. 이중 제2차에서 제4차 1962년, 64년, 70년까지는 부치에 관한 개정으로서 주로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에 필요한 등기의 경과 규정에 관한 것이다. 요 등기의 경과 규정이라는 것이 요 형식주의, 그러니까 의사주의에서 형식주의, 등기부라는 형식상 장부에다가 내 소유임을 적는 것. 이런 걸 형식주의라고 하죠. 의사주의라 하면 말은 좀 어렵지만 뭐라고 표현해야지? 뭐 이렇게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땅 문서는 갖고 있죠. 땅 문서는 갖고 있는데 내가 이 땅 문서를 이 사람에게 넘겨주면서 너에게 소유권을 양도할게 라는 의사에 따라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라는 것이 의사주의입니다. 그에 반해서 형식주의라는 것은 자 내가 의사에 따라서 이 태블릿은 사실 동산이라서 등기부가 없죠. 근데 이게 토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토지를 너에게 줄게 라면서 뭐 토지의 인도를 넘기거나 하는 행위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넘겼을 때 소유권이 이 받은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요 등기부 마지막으로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야 넘어간 것으로 되는 겁니다. 소유권이. 여러분들 뭐 땅이나 건물 투자해 보신 분은 없겠지만 요 등기부에서 넘어가야 내 소유가 된 거예요. 돈만 받았다고 혹은 돈만 다 주고 내가 건물 열쇠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소유권을 갖게 된다. 그것이 바뀐 것들이 요 2차에서 4차 개정이었다. 그 다음 뭐 나머지 블라블라인데 거의 대부분 가족법 부분에 관한 것이고 넘어가시고 16페이지도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 역사책 보시듯이 읽어보시면 되고 17페이지에 민법학의 과제 뭐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나중에 뭐 학문적으로라도 좀 더 검토하실 게 있다면 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다음 민법전의 구성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것도 인스티튜치온 방식과 판덱텐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판덱텐 방식입니다. 판덱텐 방식이라 하면 2번, 양괄로 2번, 민법전의 체계의 양괄로 2번, 판덱텐 방식은 각 측에 공통되는 내용을 총칙으로 하여 이를 각 측의 앞에 두는 점에 특색이 있다. 즉, 각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부분, 포괄적인 하나하나의 규정들. 예를 들어서 기간에 관한 규정 있잖아요. 우리가 나이를 셀 때 출생일로부터 예를 들어서 19살이라 치면은 플러스 19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뭐 초일을 산입할 것이냐, 불산입할 것이냐, 이런 것들의 기간에 관한 규정이 민법 총칙에 있거든요. 요 기간에 관한 규정은 마찬가지로 채권법 계약에서 정했을 때나 물권법,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정했을 때나 요 기간에 관한 규정들은 다 준용이 되겠죠. 요 기간에 관한 규정은 민법에서 정하고 다른 법에서도 준용이 되죠. 대부분. 이런 식으로 다 적용되는 부분들을 모아놓은 게 총칙입니다. 물론 민법 총칙이라고 해서 다 여기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대부분 기본이 되는 것, 법률관계들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권리 주체가 되려면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동물은 안 된다 했죠. 사람에 관한 것도 이 총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권리를 갖느냐, 그런 것들, 그런 좀 포괄적이고 다른 법률관계에 다 전제되는 것들을 규정한 것이 이 총칙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칙을 먼저 앞에 두고 그 다음에 강론들을 각각 내보이는 게 여기 판덱텐 방식이고, 우리는 민법은 판덱텐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뭐 민법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다른 법들도 그렇죠. 형법도 형법 총론 먼저 하죠. 헌법도 헌법 총론 먼저 하죠. 그런 식으로 다 이 판덱텐 체계대로 먼저 기본이 되는 법률관계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개개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추상적인 거 하니까 어렵고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뭐 뒤에 가면 다시 또 이해가 다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판덱텐 체계를 따르고 있다. 자, 그 다음 18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민법 총칙. 민법은 1118개 조문. 조문 수에서는 우리나라 최대의 법률입니다. 골격은 크게 세 가지로, 그것은 권리를 중심으로 권리를 누가 갖느냐, 거기 괄호 속에 주체 돼 있죠. 주체에다가 연필로 밑줄. 그 다음 대상은 무엇이냐가 객체입니다. 거기 괄호에 객체 연필로 밑줄. 그 다음 권리는 어떻게 발생, 변경, 소멸하느냐, 이것을 변동이라 합니다. 변동의 밑줄. 이 세 가지 문제를 다룹니다. 한편 권리의 변동은 그 발생 원인에 따라 당사자가 그것을 의혹한 법률 행위, 연필로 밑줄, 법률 행위. 여러 개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계약을 생각하시면 돼요. A와 B가 합의해가지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 계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법률 행위는 계약에 의한 것. 자, 그 다음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경우, 즉 법률의 규정, 연필로 밑줄, 법률의 규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누가 나를 치고 갔어요, 갑자기. 그러면 불법행위기에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이 손해배상은 내가 그 치고 간 사람과 합의한 게 아니죠.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법원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여기 법률의 규정이 있습니다. 750조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과 내가 합의해서 정하는 거, 이게 법률 행위. 그 다음에 합의해서 정하진 않았지만 날 때리고 간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내가 모르는 이 사람한테 손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이 법률의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성격 보시면 민법 제1편 총칙은 체계상으로 민법 전편에 적용되는 통칙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즉 통칙으로 적용되는 게 있지만 아닌 것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제3법과 가정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제3법, 그다음 가족법 이렇게 분류되어 있고, 민법의 기본 원리, 헌법과 민법과의 관계, 헌법. 민법은 헌법의 하위 규범으로서 헌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가집니다. 즉 헌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세 번째 줄, 즉 헌법 규정의 직접 적용 여부, 헌법 규정의 직접 적용 여부, 연필로 밑줄. 헌법은 우리 헌법 같은 경우에 130조로 규정되어 있죠. 헌법은 각 분야에 대해서 가장 추상적으로 규정되어야 됩니다. 왜냐? 그것에 근거해서 법률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헌법이 예를 들어서 분야를 너무 좁게 만들어 버리면 우리 사회가 계속 변하잖아요. 예전에 인터넷이란 게 없었죠. 인터넷 생겼죠. 그럼 새로운 분야를 규율할 법이 필요하죠. 자, 그다음 비트코인이란 거 예전에 없었죠. 근데 요번에 새로 생겼죠. 이런 블록체인 기술, 이런 것들을 또 규정할 새로운 법률들이 필요하잖아요.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헌법은 일부러 포괄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 헌법을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헌법에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너무 포괄적이죠. 인간은 존엄성이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물론 멋있긴 합니다. 행복 추구권 멋있기는 한데 그것에 근거해서 직접 구체적인 권리를 도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법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헌법 밑에 법률이 있는 거고 헌법은 추상적으로 130개밖에 없고 법률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국회에 가면 법률 발의안 같은 거 보실 수 있거든요. 국회 홈페이지 같은 데 가지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장난 아닌 게 많습니다. 요새 또 입법 만능주의라고 해서 모든 거를 법으로 해결하려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세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법들을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막 국회의원들 뭐 한대 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국회의원 보좌관들이나 뭐 국토위에서 이런 데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천천히 해줬으면 좋겠을 정도로 정말 많은 법들이 발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헌법은 추상적이고 법률로서 직접적인 생활관계는 규율한다. 그래서 거기 보면 헌법 규정의 직접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밑에 볼게요. 민법이 가지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배제된다는 점 때문에 이를 부정합니다. 부정, 연필로 밑줄. 자, 헌법 규정이 사법관계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부정. 대신에 헌법의 기본권 규정은 민법의 신의 성실 원칙, 연필로 밑줄. 신의 성실 원칙. 이나 반사회적 법률 행위, 연필로 밑줄. 와 같이, 자, 2조 한번 볼게요. 이 조를 보시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해야 한다. 이게 뭔가 싶죠. 신의 성실인데 신의에 쫓아 성실해야 한대요. 뭔가 구체적으로 규정한 게 없죠. 일부러 포괄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일부러 포괄적으로 뭔가 근거가 되는 규정이나 뭐 판단되는 그 규범이 없을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석하기 위해서 이런 포괄적인 규정을 둔 거고 반사회적 법률 질서는 무효이다라고 둔 103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반사회적인지 하나하나 규율을 해두면 예를 들어서 계속 비트코인 얘기를 하게 되는데 비트코인이 반사회적인 건지 아닌지 나중에 생긴 거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죠. 나중에 생기는 게 많습니다. 인터넷도 나중에 생겼잖아요. 인터넷도 나중에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악플 이런 것 지금 심각한 범죄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악플 이런 게 심각한 범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런 게 있을 줄 어떻게 알겠어요. 법에 규정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추상적이고 민법도 추상적인 규정을 두어서 법의 공백을 없게 하는 거예요. 법의 공백을. 이 법을 누가 만듭니까? 국회의원들이 만들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국회의원분들이 만드시지만 실무적으로 정부에서 이에 대응하는 것들이 사무관이죠. 사무관들이 이제 법을 다루셔야 되는데 어떻게 완벽하게 세상을 다 규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규율을 둬야 되는데 그것이 여기 2조나 103조 같은 규정입니다. 그리고 헌법은 이러한 그 다음 줄 일반 조항의 운용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적용됩니다. 간접적으로만 적용됩니다. 다만 밑에 보시면 헌법의 규정 이념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헌법을 실제 사법 관계에서 나의 권리의 근거는 헌법이야 이러면 말은 멋있을 것 같지만 사실 법적으로는 엉터리죠. 엉터리입니다.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헌법 판례인데 사실 위헌 결정을 받은 것으로 7가지가 있는데 뭐 제가 그냥 기억만 해두시라고 소개만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헌법 내용이죠. 헌법 내용인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봐야 되니까 자, 1번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위헌 판단을 받아서 이제 동성동본이어도 결혼할 수 있죠. 예전에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진짜 결혼 못했던 거예요. 막 드라마에서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동성동본인 결혼 못한다. 이게 뭐 악습이다. 이게 아니고 그게 법으로 규정돼 있었어요. 법으로 규정돼 있었는데 이제 폐지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친생 부인의 소의 제기 기간을 제한한 규정. 친생 부인이란 것은 얘 내 자식 아닌데 싶으면 친생자, 그러니까 내 자식임을 부인하는 소예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왜냐하면 엄마 같은 경우에는 아기를 이제 뱃속에 데리고 있다가 낳기 때문에 엄마는 태어나자마자 혈족 관계가 성립합니다. 내 핏줄이라는 게 자기 뱃속에서 나왔는데 당연히 자기 핏줄이겠죠. 근데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런 관계를 상정하면 안 되겠지만 좀 부조리한 관계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뭐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라거나 이런 관계가 있을 때에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야죠. 이 제기 기간을 자, 기존에는 1년으로 했었는데 요 1년이 너무 짧다고 위헌이 된 겁니다. 1년이 너무 짧다고 위헌이 된 것이고, 그래서 현재는 2년으로 개정되어서 아직 존재합니다. 친생 부인의 소 존재하고, 그 다음으로 상속의 한정 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 승인을 하면 상속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재산만 생각하는데 채무도 다 받아갈 수 있죠. 재산과 이것을 플러스 재산을 적극적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소극적 재산, 마이너스 재산을 채무라고 하는데, 이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을 모두 받는 게 단순 승인입니다. 모두 받는 게 단순 승인이고, 한정 승인은 뭐냐? 한정 승인은 적극적 재산, 그러니까 플러스 재산과 마이너스 재산을 따져보니까 마이너스 재산이 더 많다. 그렇다면 한정 승인을 할 경우에 나한테 받는 게 제로가 되고 대신에 빚도 내가 덜 받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한정 승인인데, 자, 이런 상속의 한정 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빚이 많으면 아예 포기를 해버릴 수도 있겠죠. 한정 승인뿐만 아니고 이렇게 포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단순 승인으로 간주해버렸습니다. 자, 뭐 시간이나 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내가 미국에 있어서 늦게 알았다, 혹은 뭐 아버지가 나한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아 해서, 혹은 뭐 아버지가 혼자 사셔서 내가 늦게 알았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나중에 알았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그냥 단순 승인으로 간주를 해버리면 너무 가혹하다 이겁니다. 빚더미가 빚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뭐 애라고 칩시다. 너무 애고 근데 이제 보호자도 없어요. 법률상 보호자도 없고 이 친구가 이 빚을 다 받게 되면 가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 승인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대해서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 점, 부부평등의 이념에 반한다는 점, 그 다음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서 생긴 게 특별 한정 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새로 생긴 특별 한정 승인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게 되면 불합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법의 공백에 대해서 국회에서 새로운 법을 규율을 하거나 혹은 변형된 제도를 도입해서 공백을 막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특별 한정 승인 제도가 지금 들어와 있고, 자, 그 다음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법원은 손배를 가름하거나 명예의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는데, 명예의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사죄 광고의 의미를 해석하는 한도에서는 양심의 자유에 위반된다라고 했고, 이건 헌법 시간에 좀 더 보실 거고, 자, 그 다음 상속 회복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단기의 행사 기간을 정함으로써 오히려 진정 상속인이 아닌 참칭 상속인을 보호하는 역기능을 하는 점에서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상속 개시 10년? 아까 이 친구가 침해를 안 날로부터 10년이라고 했죠.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가 아니고 침해를 안 날로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한 때로부터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6번에 보시면 호주제 폐지됐고, 그 다음 임대차 존속기간 20년으로 제한한 것 폐지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헌법에서는 중요한데 민법에서는 폐지되고 지금 있는 법률로 그냥 알면 되니까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상식선에서만 알고 계시면 돼요. 민법의 기본 원리부터는 10분 정도 쉬었다가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